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펠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기수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2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판결을 한 거였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했잖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태훈 고검장이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김태훈 있어. 고검장은 그걸 안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아마 이기도 알았을 텐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하나 그게 더 들어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네.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임죄를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 배임 액수가 민간업자들 최초 기소할 때 배임 액수하고 나중에 이재명 정진상 기소하면서 취한 배임 액수하고 달라요. 처음엔 651억이었어요. 650. 나중에 4,895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 분양만 하면 끝나요 원래 이 사업은.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 사업도 했어요. 네. 거기서 얻은 이익이 한 3천억 대요. 3,600억? 근데 그것까지 다 택지 개발 수익으로 포함을 시키고 심지어 거기서 이자 비용 무슨 뭐 판매비 이런 게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예요. 비용은 빼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금이 9,600억이 넘고 거기에서 하나 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익의 70%는 가져갔어야 한다. 그 70%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에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차액 한 5천억이 배임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배임이라는 게 이게 확정이 되려면 사실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아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이득을 본 것을 그렇죠. 그 당시 인허가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다 환수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고 만약에 이 땅값이 떨어져서 낮춰졌다.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면 배임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을 맡겨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검찰관이 하고 있는 깔끔하다. 거고.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같이 다니세요, 항상. 됐어. 이제 깔끔하다. 중복되는 이야기 없이 탁탁탁. 됐습니다. 자, 요 이제 됐죠. 자, 2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2기에서. 예, 2기 수사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의 배를 가른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남욱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밤에 하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거에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 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가 네. 하도 그 독촉을 하니까 네. 자기가 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네.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을 갚습니다. 갚아요. 예. 실제로. 예. 돈의 이동이 요거예요. 예, 진실은.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2021년 10월 18일 신문조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남욱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업자들도 이것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재창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정재창 자수서. 저는 과거 정영학, 남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2년경 사이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만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욱 변호사는 저와 정영학에게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이지? 예. 그 정민영도 다 정민영. 똑같아. 예. 같은 결이야. 네. 오케이. 그리고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유동규로부터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강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 진술했냐?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청 철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이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저와 유동규가 3억 원이 반환 끝났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지? 정진상 김용익이 안 간 게 팩트. 팩트제. 네. 그리고 이 철거업자가 이번에 국회에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술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유동구에게 3억을 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이민원 등의 돈과 저희 돈을 몰아서 3억 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3억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구체적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자기 직을 걸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와 이거 자, 너무 일관되지. 예.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주변인들을 엄청 또 많이 털었더만. 남욱 주변인들 텁니다. 예.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남욱의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 진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맞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배 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에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예. 유동규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냐라고 물어보자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 바뀌고 형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물어보니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욱은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예,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19일 법정 진술로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그렇지.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예.